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또 남관 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치아 마모입니다. 마모. 예, 마모가 가장 큰 저는 공부였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면은 치아 사이의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악, 하악, 치아의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스프린트에 조금 관심 있을 때, 오클리아 스프린트죠. 이 스프린트를 만들 때 레진을 대합치에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합치에 교환면을 100% 복제한 그 스프린트의 교환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가 이야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듬어서 치아 형태를 만들 수 있냐잖아요. 펑셔널 스프린트 하죠. 예, 당연하죠. 네. 치아 스프린트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빌드업 방법이잖아요. 네. 그 왁스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빌드업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디테일로 하는 방식도 빌드업 방식이죠. 하나는 이제 컷백 방식이죠. 컷백으로 이제 그러니까 잘라내 가지고 치아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극명하게 이제 나눠진 거고, 프로비제나 레스토레이션을 한다. 반에서 이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합치를 찍겠죠. 그럼 대합치 100%가 인기되죠. 교환면에 대합치 100%의 형태가 인기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치아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잖아요. 치아 형태보다 교환면 형태. 그죠. 실제로 이제 치아 형태죠. 왜냐면은 이제 홀딩 커스도 만들어야 되고, 교환면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논 홀딩 커스도 외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다 영향을 주니까 3차원적인 치아 형태가 교합이지 단순히 교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합치에 홀딩 커스비 이제 찍힌 거고, 또 제가 만드는 템포럴 레스토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홀딩 커스를 또 만들어줘야지 센트릭과 익센트릭의 교합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로서는 중요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예전에 리반도스키 스프린트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리반도스키죠? 네네. 예, 사람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겔브 스프린트를 배우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 겔브라는 분은 그 마운팅을 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합기도 악어 입같이 생긴 교합기가 있었죠. 그 프리디멘전 교합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쪽 악을 마운팅 해놓고, 그러니까 상악을 마운팅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악도 마운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 조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합 공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인트를 조여가지고 이 마운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크리아 스프린트를 만든 거죠. 제 후배 중에 근데 그 텁스 대학을 나왔어요. 보스턴에 이제 세계 유명한 대학이 그 보스턴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텁스, 이렇게 해서 치과대학 세 개가 보스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텁스 대학은 그 겔브가 거기 출신이에요. 겔브 스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강의를 한번 들었나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포세븐 포지션이라 해서 TMJ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텁스 대학에 기념관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 겔브한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얘기를 했더만은 자기 대학에서는 별로 높이 안 쳐준대. 임상가잖아요. 그래서 뭐 손으로 교합기를 마운팅하고 모형을 마운팅해서 주로 하악 스프린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상악은 기술적으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자꾸 클래스프라든지 뭔가 리텐션 장치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하악은 그래도 이제 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력에 같은 방향으로, 상악은 중력이 역방향으로 있고 하악은 중력이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하악을 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전치부는 안 하고 이렇게 링갈 바를 대가지고 아주 구치부만 올리고 막 이렇게 모라 스프린트인가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분도 리반도스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환면의 100% 카피죠. 그러니까 디합치에 100% 카피를 갖는 교환면을 갖는 스프린트를 이제 제작을 한 거고, 이제 그분은 주로 이제 턱이 후상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전 상방으로 빼서 본인이 치아를 보면서 손으로 이제 위치를 잡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모가 돼 있잖아요, 치아가. 그러면 그 마모 양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3차원적 형태를 보고 느낀 대로 마운팅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스프린트 머티리얼로 채워서 맨디블라 홀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위치를 강제로 빼고 내리고 네. 올리고 하겠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맨디블 홀딩을 오크셜 스프린트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배운 게 뭐냐면은 저는 풀마우스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풀마우스 리프테이션 자체가 전 스프린트 치료예요. TMJ 치료라고요. TMD의 치료죠. 그 상황이면 TMJ가 제대로 될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사실 최병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스프린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스프린트죠. 그러니까 평생 쓸 수 있는 스프린트. 네, 그렇게 연구를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현실성이 떨어진 치료죠.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해버린다든지 풀마우스 리프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악 위치를 잡았던 거예요. 하악 위치를 새로 설정하고 그 위치에 맨디블라 홀딩할 수 있는 교합 치료를 한 게 제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악을 이제 전상방으로 뺐든지 어떤 위치 변화를 줬잖아요. 리반도스키라는 분이나 겔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합치의 100%를 반영한 교합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빼야 되니까 어떤 힘을 한 포인트에 주지 않고 전체를 치아를 로테이팅 시키지 않고 그대로 콘다이로 움직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능은 못 하죠. 네, 그렇죠. 기능은. 그냥 맨디블 홀딩만 하는 네. 그런 스프린트를 하신 거고 기능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최병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교화면을 이제 재형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지켜보면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계속 교합기의 어떤 익센틱을 가지고 계속 조절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뭐 4시간도 걸리고 뭐 하루 종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당신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대합치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막 뭘 생각을 해보고 뭘 했던 거 있어요.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글로 정해가지고 꽤 많은 양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한때 이제 스프린트 세라피 강의할 때 그걸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치아의 3차원적 기능적 형태를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포사 그루브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 형태를 만들고 스프레이를 제작하면은 결국에는 자연치하고 비슷한 그 치아 형태가 구현이 돼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TMD를 치료할 수 있는 스프린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 경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야기하고 해요, 그냥. 예,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꽤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그러면 이제 브럭시즘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슬립 어프니어 환자들이 가끔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봤는데 안 돼요. 환자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안 받아들여. 네. 이해를 못하죠. 그게 아니라 그런 치료를 한 데가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주변에 TMJ 치료하신 분들이 그런 스프린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트윈블락을 끼게 돼요. 그리고 익스펜전을 해버리고 교합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것은 환자들이 이해를 해요. 고마워하고. 풀펑션 스프린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3차원적 스프린트죠. 근데 그걸 하기가 좀 곤란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모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스프린트에 자연치의 형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쨌든 대합치를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모든 편심이는 중심이의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합치하고 교합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대합치가 마모되면은 그 마모된 형태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심이 교합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모가 된 경우는 예후가 좋지는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리트리시브 가이던스를 못 잡아요. 턱을 전 상방으로 뺐다면은 후 하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뭔가의 어떤 저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리트리시브 가이던스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트윈블락을 하는 경우는 램프라 하거든요. 램프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강제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악 운동을 어느 특정한 위치로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턱이 나와서 센트릭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센트릭을 재구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정확한 그
안정적인 센트리글. 그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 과거 일이지만은 최병근 원장님의 입장 뭐냐면은 턱이 나올 수가 없다가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그때 한 4mm, 6mm 정도까지도 막 움직이는 턱을 전 하방으로 뺀 환자들 이렇게 보여주면은 결국엔 또 1.25mm인가요? 그 수치로 다시 가요. CR과 CO 사이는 1.25mm. 왜 그 수치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허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큰 강연에서 했을 때도 갑자기 손 드셔서 질문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뭐 그걸 꼭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곤란한 상황에 많이 빠졌었죠 그때. 하여튼 저도 한번 그래요. 예,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쿠셜 스프린트를 하거나 뭐 풀마우스 리앱테이션 하거나 뭐 교정을 하거나 뭐 턱을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중심이 교합 조정이 정확히 돼야 돼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위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변화시킨 하악골의 위치가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교정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신교합 치료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올스피드 어플라이언스를 쓰신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신 게 뭐냐면은 장치를 했는데 다시 빼자마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시드 어플라이언스를 하신 분들은 뭐라 하냐면은 올스피드 어플라이언스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탁 위치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 위치에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비를 형성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 말이 됩니까? 턱은 3차원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자유로운 존재를 어느 위치로 우리가 이제 구속을 시키는 게 치과의 기술인데 그 치과적 기술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턱이. 그런 턱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치과 치료를 못 한다면은 그건 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안 되니까 그냥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버리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요. 편심이 교합 조정이 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버바이트 오버제스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바이트이 큰 게 오버바이트 작은 것을 이게 시키잖아요.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아 들어가요. 뭐 TMJ 쪽에 그 콘다일러 가이던스가 치고 뭐 교합 평면 어쩌고 이건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상하하악 치아가 결합해서 오버바이트과 오버젯이 형성되고 그 오버바이트과 오버젯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결국에는 편심이 치아 유도와 이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너무 흔히 보고 날마다 보는 거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그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걸 네가 증명해보라 뭐 어쩌라 뭐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갤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왜 자기 모교에서도 평가를 못 받냐면요. 임상가잖아요. 거기가 원래 덴처리스트였어요. 원래 스타트는 덴처리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펀치볼 아시죠? 펀치볼. 네. 거기서 메시 있죠, 메시. 이동외과. 거기서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대요. 본인한테 들은 얘기니까 뭐 정확하겠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펀치볼에서 이동외과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전방에서 막 다치면은 이게 바로 뒤에 그 텐트 쳐놓은 그런 외과에 와가지고 막 다리도 자르고 막 이렇게 어차피 블러드 서플라이가 끊기면은 괴사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고 막 이런 것들 막 보잖아요. 그래서 펀치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덴처를 잘하셨으니까 스프린트 쪽으로 돌아오셨나 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덴처도 어려운 치료지만은 스프린트도 어려운 치료죠. 그렇지만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도 굉장히 어려운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어려워요, 사실은. 기공사들이 치과사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프랩하라면 프랩도 안 돼. 인프레션도 안 되고 보철을 만드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치료가 다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갤부 선생 같은 경우는 아마도 피스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건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프린트 쪽으로 이제 본인의 임상 방향을 정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덴처리스트니까 훨씬 더 잘 된 거죠. 일단은 레진도 잘 다루고 마운팅도 잘 할 거고 뭐 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든다는 게 참 만드는데 이력이 나서 그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던 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겔브 선생님의 모라나 리반도스키 같은 경우는 디압지 100% 카피니까 턱을 그 위치에 잡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풀마우스 리프테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풀펑션 스프린트를 한다면은 리트리시브 가이던스라든지 하악의 위치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게 결국 편심이 교합 조정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트리시브 가이던스 이야기는 아직도 치과 교무사들 분들이나 치과 의사 분들도 잘 이해 못해요. 하다못해 그 보철과 학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요거도 먹을 거예요, 아직. 근데 모든 교학교에서는 다 리트리시브 가이던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교학교를 다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에비던스 베이스 쪽은 그걸 부정하는 쪽이고, 그 부정한 이유가 CR이 아직도 이제 그 중심이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CR이 원래 CR이 아니고 치아 붕괴, 그러니까 교합 붕괴가 진행이 되면서 TMJ가 붕괴됐고 그 위치는 후상방으로 하악이 변이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턱을 전산방으로 뺀 게 아니고 원래 위치로 복원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붕괴된 TMJ 위치에서 전방으로 4mm, 5mm, 6mm 전화방으로 이제 내려오겠죠. 버티컬 디멘전도 높아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원래 위치로 복원시켰다고 생각하는 거고, CR은 변하지 않고 CR을 프라임 팩터로 믿는 분들은 턱을 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 말했다가 요거도 뭘 같아서 조금 좀 이 완곡한 어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악의 위치를 새로 잡았잖아요. 구속을 했죠.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안테리어 가이던스, 레터럴 익스커전, 그다음에 리트리시브 가이던스를 잡아줘야지만이 턱이 그 위치에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가. 생각해보세요. 모든 편심이 가이던스는 모든 편심이 하악 운동을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로 수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편심이는 중심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편심이 교합 조정은 결국 중심으로 수렴하는 하악 운동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어쨌든 중심으로 수렴되는 하악 운동이 발생을 해야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피지올로지하게 기능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저로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계속 한 얘기가 중심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물어봐요. 중심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 뭐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편심을 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철학적인 어떤 미사 여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현실은 현실이니까 또. 그리고 또 현실은 또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뭘 외워서 하는 것은 못하는 거래요.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건 아는 거고, 외워서 하는 것은 모르는 거고, 외우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치아 마모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보철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따져보시면은 마모가 발생했던 것은 교합 하중이 증가했단 소리예요. 그리고 그 증가된 교합 하중을 치주 지지가 버틸 수 있냐가 문제죠.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 꽤 많이 와요. 이가 아프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왜냐면은 엔도돈트 오리진이면 쉽지만은 페리오돈탈 지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치주 지지가 감소 있는데 교합 면적은 증가한 경우는 불편함을 흡수하고 오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크라운 씌워서 엔돈 트리트먼트 하죠. 왜냐하면 시리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넷솔지도 다 그렇게 했던데요. 보철했는데 시리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최경명 선생한테 찾아갈 때 깜짝 놀랐어요. 모든 크라운은 엔돈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포스트코어를 한 다음에 크라운을 해요. 왜 포스트코어를 한지는 물어봤어요. 왜 하시냐고. 전 뭐 사실 거기도 하루 쉬고 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계속 이 교육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솔직히 이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기용실도 많이 보여주시고, 사실 최병근 선생을 찾아간 이유가 최경련 선생 때문에 그래요. 최경련 선생이 den체잖아요. 자기가 위아래
풀덴처예요. 아, 그러세요? 네, 덴처리스트가 있어요. 일본 유명한 사람이. 비디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왁스림 스타일로 레진 블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합체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스터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써보고 나중에 이제 릴레잉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고 그다음에 파이널 덴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썼던 그 템포럴 덴처는 인터콜 레코드로 쓰는 거니까 바이트가 정확하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보여주고 하셨는데 뭐 거기서 이제 본 게 좀 많았죠. 그런데 모든 크라운 브릿지는 전부 다 엔도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포스터 코어까지 하시고 크라운을 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골 지지가 교합 지지가 좀 약하면은 크라운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해결책이죠. 아니면은 빼고 임플란트 교합 지지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었고 뭐 본인들도 이제 그 보철과에 집중하다 보니 수술하는 걸 좀 두려워하셨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보철 쪽으로 교합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보철 치료나 교합보다는 치주 쪽에서 한국에서 뭔가 발전이 좀 있었어요. 치주과 치료에 대해서 한국 치과사들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때 이제 치주과 선생님들이 잘 됐죠. 그 환상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보철 한계가 생기니까. 이제 치주 다음이 그 다음에 임플란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전신교합이라든지 교정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은 임플란트 덤핑이 이제 치과계를 주름 잡는 어떤 이슈가 된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치주과 하신 분들도 치주 치료를 성공한 게 아니고 스프린팅하고 교합면 줄이는 걸로 치료가 성공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치주과 수술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 했다가 결국은 치주과 수술은 치아 주위에 있는 뼈들을 이렇게 더 깎아내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술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큐렛 정도만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죠. 근데 결국 이제 따져 보니까 그 당시에 치주과 선생님들이 성공했던 거 뭐냐면 교합 면적을 줄인 거예요. 그 외에 없어요. 그다음 스프린팅. 치아들에 묶어주는 거 그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이제 각광을 받은 게 뭐냐면은 임플란트 교합 지지를 가지고 교합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 획기적인 방법이죠. 사실은 우리 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임플란트 초창기죠. 초창기 때는 이 치주과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증명된 치료 케이스도 못 보고 나왔어요. 해본 건 두 번째 치고 그 다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 시대가 도래한 이유가 치치료의 한계가 이제 눈에 보인 거죠 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오면서 리무블 프로세스 시장이 다 죽어버렸죠. 그냥 덴처 이런 거 안 해. 나는 이거 안 해도 이 치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려서 그렇게 돼버렸다고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리무블 덴처라든지 아니면 교합을 다 없애버렸어요. 리무블은 교합을 못 맞추면은 못 견디죠. 진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대충 해도 이제 환자하고 이제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이제 나사가 풀리고 부러지고 깨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게 용서가 되나 봐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도 최근이 아니고 예전부터도 임플란트 큰 거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무서워해요. 원장님들이 큰 거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다음에 좀 백업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게 이제 주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그거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 오히려 작은 걸 심으면 실패율이 높아지죠. 근데 논문에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와이드 임플란트, 그러니까 직경이 큰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프로토콜이 잘못됐어요. 실험하는 프로토콜이 잘못돼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프로토콜이 잘못돼서 실패율이 높은 건데 마치 와이드 임플란트는 실패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발전을 많이 했죠. 와이드 픽처를 써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한 게 뭐냐면요. 동시에 같은 힘으로 최대 교두 감압비로 교합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고 치아는 움직이는데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괴리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동시에 어떻든 같은 힘으로 균일하게 닿아야지만이 좋았던 것 같고 편심이는
뭐 그건 이제 이 양쪽 비슷하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교합분기 환자라든지 어시메트리 환자가 있으면 그거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어느 쪽이 세고 어느 쪽이 약하고 막 이러죠. 어제 본 환자도 중절지 이 크라운을 2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프리매치가 있으니까는 와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센트릭을 맞췄는데 익센트릭이 이제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교합 조정을 해줬더만 이제 옆에 치가 닿잖아요. 자연치가 자기 원래 닿던 치아가 닿는데도 그 외단연식으로 물어봐요 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악 전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프리매치가 생긴 거죠.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망가진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편심이도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가지고 시메트릭하게 밸런스라는 건 전후 문제죠. 좌우 문제 시메트릭하게 균일하게 닿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죠. 근데 어렵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닿게 해야 하냐 안 닿게 해야 하냐. 임플란트 없이는 지금 치과 치료가 안 돼요. 임플란트 치료 없이.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못 하죠 지금도. 그리고 말 안 해요. 그냥. 분명히 편심이 치아 습식 임플란트 안 닿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치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럼 안 닿게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그런 환자는 크라운이었지만은 전치 임플란트 환자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닿게 해야 돼, 안 닿게 해야 돼.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천천히 가이드를 할 때는 안 닿아도 돼요. 근데 실제 이 기능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 가이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치하고 비슷하게 닿아야 돼. 왜냐하면 자연치는 이미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치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서 교합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홀딩 커스업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 홀딩 커스업을 기준으로 교합하는 교합면과 오버헤드 오버젯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치주 지지하고 임플란트 골 지지의 상대적인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편심 교합 조정이 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어차피 이제 보철물을 묶을 것이냐 스플리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골치 아픈 일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제 최근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프리매치가 생긴 임플란트를 묶었어요. 2개를 아니면은 3개를 묶었죠. 그런데 이제 프리매치가 발생한 데는 세면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세면이 깨진 크라운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이제 세면이 붙어있는 임플란트 쪽에 교합 하중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빠질 수 와요. 본노스가 확 진행되죠. 페리 임플란트 테스트를 하죠. 오늘인가 어젠가도 한 20 몇 년 돼서 왔는데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 2개는 뺐고 하나는 살려가지고 다시 템포를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28개 심었어요. 임플란트를. 원장님. 예, 그죠. 뭐 다 28개 심어요. 저는 오면은 거의 다. 줄여봤자 한두 개, 2개나 4개 줄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싱글 크라운을 다 했어요. 28개를. 일단은 28개 컨택을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잘 맞출 수 없으니까. 아이고, 뭐 잘 맞추죠. 왜 뭐 맞추고. 문제 생길 거다.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환자분들도 찾아와가지고 묶지 말라고 하시는 분 꽤 많아요. 안 묶었으면 좋겠다 크라운을.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것만 따로 하겠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프린티드 이 브릿지를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세멘 타입을 저는 주로 하니까 스크류 타입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안 풀린 게 문제가 생기고 어제 2개 제거했던 환자는 스크류 타입을 했거든요. 3개를. 그래서 하나는 다 녹았고 하나는 반 녹았고 하나는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쪽이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예, 얘는 이제 혼놓은 거 그냥 놓은 거고 나사가 풀렸으니까 2개는 안 풀리니까는 임플란트 주위에는 뼈들이 다 녹아버린 거죠. 오버포스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브릿지 했을 때도 좀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은 어버트먼트가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작은 사이즈의 어버트먼트 쓰잖아요. 그러면 세멘 워시가 쉽게 와요. 한쪽이 세멘 워시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가 좋은 쪽 그러니까 어버트먼트도 크고 잘 박혀있는 임플란트일수록 더 쉽게 망가져요. 로드가 다 이 붙어있는 세면이 붙어있는 임플란트에 집중이 되잖아요. 굉장히 흔하게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버트먼트 사이즈를 상당히 크게 해요. 워낙 많이 겪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세면이 안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지는 교합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세면 양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건 어버트먼트의 표면적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깨지잖아요. 필름 티크니스라죠. 세면의 필름 티크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결국은 이제 세면이 더 잘 깨지니까 얼만큼 정확하게 그 임프레션을 뜨고 보철물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고 그걸 무시했다가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어버트먼트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세면이 녹아서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것은 좀 작잖아요. 많이. 그건 좀 심각하죠. 많이 심각합니다. 그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일 건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게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풀마우스 리프트시 나면은 최소한 20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리콜을 할 거고 생각해보면 28개 임플란트 심었으면은 28개를 풀어가지고 다시 맞추고 하는 게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릴 건데 그걸 하겠냐고요 누가.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노수도 왕창 생길 거고 또 임플란트를 줄줄이 붙여 심어 놓으면은 하나가 본노수가 되면은 결국엔 옆에 다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뒷감당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 나사가 풀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임플란트 개수를 제한을 해요. 10개 이상 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쪽에 뼈가 놓기 시작하면 이제 뒷감당이 안 되니까. 더 심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그다음에 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빠져도 이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가지고 통째로 다 뼈가 녹아버리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통째로 뼈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게 지금은 이슈입니다. 어렵고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근데 그 현실이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추구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네네. 어느 정도 있으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해결을 하나 너무 많은 허들이 있는데 해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네, 그냥 이 경제성의 원리로 다 모든 게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해결 안 하죠 그냥 자기들은. 좀 안타깝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멘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세멘테이션을 했잖아요 크라운을. 그러면 이게 진짜 20년 30년 버틸 수 있을 건가. 근데 사실 저는 GPS로도 많이 했잖아요. 거의 30년 넘은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세메일이라는 게 붙이는 접착제는 아니에요. 그 접착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게필러죠 사실은. 게필러인데 그 필름 티크니스는 얼마만큼 컨트롤할 것이고 이 교합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 교합력을 버틸 수 있는 세멘의 어떤 표면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확보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버트먼트를 한 6.5 정도를 써요. 직경 6.5에 높이도 4mm 이상. 하다못해 더 높아도 좋아요. 한 5mm, 6mm까지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세면이 잘 안 깨졌어요. 근데 이제 조그맣게 했잖아요. 아니면은 높이가 한 2mm, 3mm 됐던 것들은 계속 세면이 깨져가지고 보철물이 탈락돼서 와요. 그러면 할 말은 없잖아요, 환자한테. 또 붙여주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탈락돼서 오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한테 환불해 줘야 하나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도 깊게 심으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버트먼트에 어떤 하이트를 하나요? 그걸 확보를 해야지만이 세면이 됐든 스크루가 됐든 이게 안 풀리고 안 녹아요. 세면은 안 녹고 스크루는 안 풀리고 결국에는 이게 리텐션 폼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만이 보철물이 오래 간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걸 뭐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나신 분은 또 그 실란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임플란트 세면이 이제 약하니까 계속 떨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무슨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지르코니아 내부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세면이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접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메카니컬 리텐션이 생겼다 뿐이지 어떻게 이종 분자 간의 결합이 일어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세멘테이션 면적에 대한 얘기. 근데 그게 안 통해요. 국산 임플란트들, 어버트먼트들 굉장히 작잖아요. 작아야지만 살아남아요, 거기는. 왜냐면은 교합력을 임플란트 픽처가 못 견뎌요. 임플란트를 작은 걸 심잖아요. 픽처를 작은 걸 심으니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플란트 픽처가 작으니까 어버트먼트 작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분수가 되죠. 임플란트 픽처는 작고
위에 크라운은 커지죠. 세멘 서피스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멘은 안 깨지는데 임플란트가 깨지죠. 어버트먼트가 부러지고 스크루가 풀리고 임플란트가 깨지고 부러지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원인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싼 걸 써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개발해서 결국 이제 만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연치의 아나토믹 폼을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모방을 해준다는 거죠. 자연치를 미믹. 그러니까 모방해서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세멘은 안 깨지겠지만은 그 크라운은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 교합력을 어떻게 버틸 거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부러지고 나사 풀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페리 임플란타티스는 기본이고 이제 오버로드 상태니까 거기에 이제 어버트먼트는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죠. 그러니까는 계속 모빌리티가 있으면 뼈는 녹아요. 예,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결국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정품을 써야 한다. 정품을 써보세요. 똑같아요. 예, 지금 난리죠. 왜냐하면 나사 다 풀리거든요. 아 생각해보세요. 임플란트 조그만 걸 심어놓고 위에 어버트먼트를 큰 걸 달았어요. 오버로드가 안 생기겠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일을 갑자기 뭐 다른 뭐 테크놀로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사이언스 이야기로 막 자꾸 뭔가를 끌고 가요. 그 세멘이 계속 녹은 거에 대해서도 세멘의 표면적의 양이 세멘 서피스의 어떤 면적이 적은 걸 생각 않고 지르코니아 내부에 뭐 어떤 그런 뭔가 메카니컬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접착력을 높이겠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버트먼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샌드위치 하나 또?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면적이 줄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샌딩을 쳐가지고 면적을 늘린다. 그것도 조금 애매하죠.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보세요. 아, 이거 조그만 거 샌딩 쳐가지고 피티병의 표면적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땅에 박아놓고 흔들어 보세요. 어느 게 붙은가? 아, 피티병 안 빠져도 이건 다 빠지잖아요. 그건 이제 계산상의 문제고 표면적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그 물체의 볼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버트먼트 사이즈가 커지면은 세멘은 안 깨지죠. 세멘이 안 깨지면은 결국에는 커넥션 쪽에 그 스트레스가 모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데 해소를 못하면은 풀리고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거 뭐냐면은 이 마모 쪽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AI로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테크닉을 써서 크라운 형태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예, 국내도 이제 몇 개 업체가 이제 이쪽에 노력을 했다가 실패했죠.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자기들은 템포러리 크라운용 치아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생각은 뭐냐면은 자연 치아의 형태에 대한 생각만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에스케드나 3셉의 템플릿 있죠. 치아 템플릿. 마모된 형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나토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파괴된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형태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자연 치열에 맞는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 치아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만 해도 마모가 다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3셉이나 엑소캐드에서 치아 템플릿을 갖다 놓고 딱 해보면은 하나도 안 맞을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들. AI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마모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악은 뾰족해지잖아요. 링괄 쪽이. 상하악은 버칼이 뾰족해지죠. 이보클라 덴체도 인공치 있잖아요. 몰드도 자기들이 마모를 반영했다고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전치는 마모가 안 된 형태를 만들고 있고 구치는 마모를 반영했다는데 아무리 봐도 마모를 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누가 디자인을 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인공치 셋업을 다 해놓으면은 전치는 마모를 반영 안 했잖아요. 그만큼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무조건 견치도의 안테를 가야 될 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풀덴체의 교환 목표인 플리 밸런스드 오클전, 플리 밸런스드 오클전이죠. 아니면 바이레탈 밸런스 오클전이 안 돼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 치료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보클라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은 전치부를 빼고 구치부 셋업한 다음에 구치부 가이드로 전치를 이제 깎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또 누가 따라서 했냐면은 호보 선생님이라고 저 일본 분 있잖아요.
일본 교합학자. 그분이 그걸 똑같이 달았었어요. 트윈 테이블 테크닉이라 해서 왁스업을 다 하신 다음에 전치부만 이렇게 그 다이 작업을 해서 빼요. 그다음에 구치부를 바이레타랄 밸런싱이라든지 유니레탈 밸런싱으로 구조를 맞춘 다음에 다시 이제 전치부를 끼고 전치부를 삭제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자연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전치부 삭제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치를 깎아야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호버슨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치아 마모가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플리밸런스드 오클루전으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았다는 게 자기들은 굉장히 큰 내용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의 마모를 예측해서 본인들이 이제 구치부에 어떤 크라운을 만든 거니까. 근데 전치부까지 같이 하는 풀마우스 리비테이션은 어떻게 해요? 풀마우스도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는 게 그런 치료니까. 거기는 못 한다요. 직접 얘기를 해요. 전체는 자기들 관심사가 아니고 아예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풀마우스 리비테이션을 할 수 있냐 물어보면은 안 된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최경민 선생님도 비슷한 스탠스였고, 스탠스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병헌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스탠스. 그러니까 풀마우스는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또 깼잖아요. 결국은 이제 CRO의 갭이 1.25mm니까 이게 버티컬 디멘전 올리면 전체가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는 풀마우스 리프테이션 해놓고 이 스프린트를 껴가지고 안테를 가해서 또 맞춰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어떤 환자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도 전혀 안 받아들이시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미움받을까봐. 결국 미움받았죠. 본인이 이제 정한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시니까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힘들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또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모가 발생했는데 하악을 내가 크라운 브릿지를 해요. 그럼 이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악만 해갖고요? 네. 안 되죠. 정상 치아 아나토미만 만들어 걔들은. 범용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아니 임상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AI 트레이닝을 시킬 때, 교육을 시킬 때 결국에는 정상 데이터로 교육을 시키니까 AI는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형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이야기를 드려도 조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앵커부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홀딩이고 논홀딩 여기 논홀딩이죠. 그러면 마모가 되면은 홀딩은 대합하는 교합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사면과 외사면이 다 마모가 되고 논홀딩은 내사면만 마모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마모가 돼요 그냥. 이건 뭐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마모가 되면은 이 교함에 있는 에나멜 로드들이 다 터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에 있는 분화구 같이 치아에 분화구가 생겨서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고. 교환면에 크리에이터가 생겨서 이게 이제 논리가 유산이 올라가지고 치아에 에나멜을 녹였다가 이제 스토리예요. 그걸 찰떡같이 믿어요. 유산이 올라와서 치아가 녹을 정도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에나멜이 우리 몸에 가장 강한 구조물인데 그게 녹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목은 이 식도는 괜찮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모가 되면 어느 정도 교환면 충격을 받으면은 에나멜 로드들이 취성이 강하잖아요. 우리 사기 그릇 보면 깨지잖아요, 전부 다. 예. 취성이 강하니까 충격에 의해서 에나멜 로드들이 터져나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모 자체도 교과서에도 없고 이론이 없어요, 다른 데도. 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건. 이건 그 지식도 아니에요. 아니, 양쪽에 교합면이, 교합 간섭이 생기니까, 이 내삼면, 외삼면이 다 갈린 거고, 홀딩커습은. 그러니까 홀딩커습은 내삼면, 외삼면이 다 갈려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노홀딩커습은 외삼면은 교합이 안 되잖아요. 내삼면만 갈리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 무슨 얘기죠, 이건? 버티컬 디멘전도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린트라든지 풀펑션 스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풀마우스 리프테이션 할 때 버티컬 디멘전을 증가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안테리어가 다 떠요. 왜냐면 뒤쪽에 그 축이 있잖아요. 힌지 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아요. 뒤로 가요. 후 하방으로 턱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 전 하방으로
안 빼면은 콘다일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 마모된 치아 양만큼을 풀마우스 리해빌테이션으로 치아 형태를 복원시켜서 최대 교도 감압비를 만들어주고 중심을 잡아서 그 턱의 위치에 그다음에 이 자유로운 편심이 이 교합 조정이 가능해야지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뭐랄까 말을 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그냥 날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자에서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못한가?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그냥 날마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관련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해결의 능력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기준이에요. 당연하죠. 거기서 스타트하죠. 문제를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난 이게 왜 이해가 안 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죠. 윌슨 커브가 노말로 됐다가 플랫됐다가 리버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워킹 쪽은 더 세지고 밸런싱 더 약해지죠. 측방으로 이제 가이드를 한다고 하세요. 하는 걸 보면 이쪽이 측방이라 생각하면 밸런싱은 생각해보세요. 홀딩 커스끼리 닿는 거잖아요. 홀딩 커스는 마모돼서 4-3에 1-3에 마모돼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밸런싱은 더 뜨고 워킹은 더 세지죠. 그렇게 돼서 편심이 치아 접촉과 이게가 바뀌는 거죠. 마모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리트립스 가이던스가 홀딩 커스끼리 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치아 마모가 일어났던 것은 리트립스 가이던스가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악이 후 상방으로 무조건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마모를 대입해 보면은 하악의 변이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 상방으로 하악이 변이된 환자를 그냥 보면 알아요. 그리고 후상방으로 하악이 움직였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하악의 콘다일이 스칼에 있는 템파랄본의 맨디블러 포사죠. 거기를 누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환자는 아파서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TMJ 자체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혼자 망가진 거야 이게. 그건 퇴행성 노화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건 없는 거 부정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체중도 증가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산에 갔다 오면 무조건 아프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산에 갔다 와서 무리 아프면 그 퇴행성 변합니까? 아니죠. 오버로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TMD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죠. 문제 원인을 파악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무를 보니까 TMD가 생기겠더라고요. 버티컬 디멘전도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리트리스 가이던스도 줄어들었거나 없어졌잖아요. 환자 찾아오죠.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 치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냐가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오클레 스피드 왜 해요? 관절이 아픈데. 턱을 위치에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치아가 빠졌어요. 아니 마모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턱 위치가 변하잖아요. 변했죠. 근데 턱 위치는 안 변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치과의사들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후 상방으로 턱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에어웨이가 폐쇄돼요. 에어웨이가 폐쇄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나가잖아요. 자라목돼가지고 전부 다 허리 구부러지고 온몸이 자세가 다 틀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르고 그러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게 이제 버티는 과정 중에 젊은 사람들은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막 자체가 이 스프린팅이 돼가지고 막 두통도 심하고 이제 온몸에 그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가지고 한때는 무슨 인터넷 모임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 젊은 사람인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머리 아프고 두통 있고 몸이 아파서 거의 폐인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 그런지 뭐 알아보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치과의사를 찾아가면 아니죠. 그 다른 얘기를 하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지금 두 번째 교정치료 한 젊은 애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걔가 어떻게 예전에 진짜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 무슨 글을 읽고 제가 쓴 옳은 글을 읽고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들은 이제 아프니까 막 이렇게 찾아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진료 마지막 단계에 또 두 번째 교정 치료하고 있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혼자 안 오고 아버지 데려왔더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발치 교정을 했는데 한쪽은 또 치아가 있고 한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메트리죠. 그래서 이제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이 안 되나 봐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다시 벌려서 임플란트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니까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얘한테 시달렸는가 그날 바로 완부를 다 하고 갔어요. 그냥 가능성만 있다고 한 것만 가지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세주죠. 1차 치료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왔어요. 끝났는데 다 자기 더 확장하고 싶대요. 지금 치료 상태에서 만족을 하는데 확장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악공 확장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잠못 잤는데 잠은 자. 근데 욕심이 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편해졌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2차 교육치를 또 하고 있어요. 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꼭 해야 되겠대요. 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확장해주고 조금 더 해주는 건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없어서 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 제가 발치기 종 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예.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윌슨하고 스피커브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했어요. 땡기면은 결국 쓰러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스피커브가 리버스가 돼요. 윌슨 커브도 결국에는 다 당겨 놓으니까 리버스가 다 돼가지고 결국은 스피커브만 해도 이 앞으로 가도 이 프리매처 생기고 뒤로 가도 프리매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니트리츠가 헤드스가 깨져버리잖아요. 윌슨 커브가 리버스 돼버리니까 홀딩 커스이 낮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TMJ도 아프고 턱은 후방으로 밀려가지고 에어웨이도 다 폐쇄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와요 다.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시 벌려서 임플란트 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발치기 교정이 다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발치기 교정도 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발치기 교정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베네핏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이쁜 얼굴로 취직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베네핏이 있는데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발치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치기 교정을 해도 확장을 한 다음에요.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에어웨이가 폐쇄돼 있고 막 이런데 그것 빼잖아요. 그럼 더 쓰러져 가지고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항상 이야기는 뭐냐면은 확장을 하고 배열까지 끝내고 하든지 아니면 확장 과정 중에 도저히 확장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다. 이건 확장 규정을 하다가 발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 확장 규정의 장점만 이제 계속 믿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고소 많이 당하잖아요. 왜냐면 확장 규정 해놓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합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고소하잖아요. 교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춘 거 아니야? 못 맞춘 거. 아니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 맞춘 예, 왜냐하면은 그 악골 공간 한계를 벗어나 버려요. 치아의 배열이. 그러니까 못 맞춰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이 교합을 맞출 능력도 없지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확장 교정 하면은 다 될 거라고만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SW를 하잖아요. 다 도망다니고 환자 피해 다니고 뭐 진짜 사고는 뭐 맨날 환자가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면허 정지된 사람도 있고 그 제일 그 리더가 면허 정지돼 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섭렵하기에는 항문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협진을 하지 않으면 정말 교정 고쳐 어디 따로따로 해갖고는 어렵잖아요. 이게 개인이 그것까지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 근데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알아갈 때까지가 힘들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뭐죠, 그 알프? 네, 알프 네, 치료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혼자 뭐 이렇게 의뢰가 와서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머리 스컬 찌그러진 거 고친다고 이거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헬멧 이런 거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알프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코라제드 어프라이언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변형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논리죠. 그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죠. 미시한 힘이 큰 힘이다. 이런 너무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뉴턴 물리학으로 다 되잖아.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양자 물리예요. 그래 퀀텀 덴티스트라고 그래요. 이름도 퀀텀 덴티스트예요. 왜? 아니 양자 물리를 보면은 양자 물리에서 나오는 퀀텀 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은 치과를 한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 이론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뉴턴 피직스고 뉴턴 물리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양자 물리 쓰는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장치는 예전 코라제트 어프라이언스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걸 봤는데 관심이 좀 많았어요. 해보려다가 이게 기억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메카니즘이 약해요. 그걸 이제 끼워가지고 미세한 힘으로 쫙 밀면은 장기가 움직인대요. 장기까지 움직이나? 네, 장기가 움직여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가서 들어봤어. 그랬더만은 그 오스테오패시라고 해요. 그걸. 지금 그 전신교합이 어디까지 왔냐면 예전에 그 유명한 사람들 많았지만 다 없어지고
한번 다 지나갔어요. 그 칼로프락터들이 와서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스미스 치과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칼로프락터들이 왔다 다 갔고, 지금 이제 다시 치과사들이 하는데, 요새 또 칼로프락터가 붙은 게 뭐냐면은 오스테오패시라는 게 있어요. 물리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테오패시 쪽에서 이제 교감과 부교감 신경 이야기를 하면서 장이 있잖아요, 장이 오간들이죠, 인터널 오간들이. 생각해보세요. 자기 위치 있잖아요. 왜 자기 위치 있을까요? 네? 다 쏟아져야잖아요, 밑으로. 예, 중력에 의해서 막 누우면은 다 밑으로 그 땅바닥으로 쏟아져야 되고, 서 있으면은 어쨌든 땅바닥으로 다 쏟아지니까 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거꾸로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위를 기준으로 보면은 소라식 스파인, 그러니까 흉추죠. 흉추에 이렇게 리가멘트가 와서 위를 잡고 있대요. 매달고 있는 거예요. 예,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푸주간 가면은 고이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장이 다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야기가 맞는 거죠. 왜냐면은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CSF가 지금 사실 상승되는 것은 해마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펌프가 없잖아요. 피는 심장이 펌프해가지고 몸을 돌잖아요. 뇌를 싸고 있는 뇌의 그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CSF,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펌프도 없죠. 그 다음에 그런 그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어떻게 빼줘야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거 뭐냐면은 그 코 위쪽 있잖아요. 그 우리 그쪽에 무슨 어떤 뭔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진대요. 뇌척수의 노폐물들이. 근데 당연히 생각하면 뇌 아래 중앙에 있는 게 맞겠죠. 하수구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서비칼 림프노드나 이쪽으로 해서 빠져가지고 항시 뇌가 깨끗한데 그 시스템이 안 좋으면은 그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뇌척수액은 어차피 척추에서부터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도 어디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폐물이 빠져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아무도 규명을 못했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네. 소변 대변 나오고 이시고 그러니까 피가 정화되고 이런 건 배웠어도 그거는 진짜 그 시스템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이 펌핑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압력 시스템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 쉴 때 이렇게 익스펜전 하잖아요. 또 내쉴 때 컨트랙션 하고. 그래서 이제 스컬 제밍이 생기면 펌핑 시스템 불안정해진다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뇌파가 있잖아요. 뇌파. 그 뇌파 파동으로 이게 그 CSF가 순환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확실치 않고,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노폐물이 이 코 밑으로 빠져서 이 서비칼 림프노드나 림프노드 체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단전호흡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호흡법 있잖아요.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하죠. 그게 동이족의 유일한 습관이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구들장한 그 온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한족과 이 동이족을 구별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적지에서 가부좌 튼 게 나오면 그건 다 동이족 문화고, 한족들은 입식이잖아요. 침대 쓰고 탁자를 쓰고. 예, 그러니까는 입식 문화고 우리는 좌식 문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호흡을 우리는 중시 여기잖아요. 도가 사상들이 사실은 동이족 문화에서 나와요. 이 한족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코로 숨 쉬라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하는 그 CSF의 어떤 노폐물 제거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 보자마자 그게 맞는 거구나. 코로 숨 쉬는 게. 왜 입으로 못 쉬게 하는가. 그게 결국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에어웨이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입으로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살려고 쉬는 거고. 제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면은 코로 쉬라거든 다들. 코로 쉬고 입으로 뱉으라고 그래요. 근데 황윤주 씨는 뭐라 하냐면은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코고 입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조건 입으로 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는 대로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극한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극한으로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확장 규정이 중요하냐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이 CSF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 시스템 자체의 공간들이 넓어지잖아요. 호흡관 공간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가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웨이가 안 좋더라고요. 숨 못 쉬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도. 그리고 이제
그 막실라가 언더그로스예요. 그래서 숨 쉬 너 자기 좀 힘들지 않냐니까 너 그렇다고 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확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치 교정을 해도 확장 교정을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너무 과장돼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아까 그 CSF 노폐물 제거 시스템은 유명한 저널에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걸로 지금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어쨌든 전통적인 호흡법 같은 거 있잖아요. 용호 비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호 비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옛날 이 양반들이 하루 종일 운동을 안 하잖아요. 앉아서 글만 쓰니까 그래서 호흡 같은 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있고 아마 지금 한국 단연구인가 뭐 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여기 거기 모여가지고 호흡 막 공부한 사람들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좀 발전된 게 그 단학선원, 그다음 국선도.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안 보이네 요즘은 진짜. 그리고 옛날 한참 유행을.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냥 바로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단련해서 수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확장 교정을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두 번째 교합을 아니까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봐요. 보인단 말이죠. 눈에.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환자가 알아요. 야, 너 잠 잘 자지 않을 거 그래요. 야, 장치를 써야 잘 잘 거. 장치 쓰면 잘 자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넌 그 건강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건강하고 싶대. 그래서 자꾸 이제 모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치료 모티베이션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없으면은 장치를 쓰나 안 쓰나 차이가 없으면은 그 동의를 해주겠어요. 동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런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전신교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자의 치료 모티베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신교합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자 뭐 환자를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현혹시키려고 전신교합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달라들어요. 이 스펜드 누가 못해요. 장치만 벌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처리를 못해요. 픽스드 어퍼런스를 쓰는 테크닉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익히기까지 한 10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합을 이해하는 데는 한 20년 걸렸던 것 같고. 예. 근데 그냥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뭐 자기가 공부만 하면은 뭐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로는 자전거 얼마나 잘 타겠어요. 뚜르드 프랑스 가도 1등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고 뭐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뭐 해요. 그렇지만 뒤에 나가보세요.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아니, 말로는 내가 뭘 못해요. 다 하지. 슈퍼맨도 할 수 있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냐고 문제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은 아무도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그러니까 자, 봐요. 피스트 어퍼런스 공부한 사람 있어요? 요새? 없어요. 어디 보내도 인비지블 라인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이트 와이 테크닉밖에 안 해요. 그러면 스피커분이, 유스커분이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거기는 스탠다이제이션 된 하나의 어떤 그 프로토콜로 모든 환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치료 성공 확률이 무조건 낮아지죠. 그건 당연히. 결정된 거잖아요, 그걸. 리포를 어디다 해요, 그걸. 나는 배워서 하란 거예요. 배워서 본인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환자 해결이 되고 그럼 환자들이 계속 따라오고 그 환자 풀들이 늘어나면은 자기 실력도 증가하고 병원도 잘 된다가 이제 제 스토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든 쉽게 뭐 자기는 일 안 하고 치료를 잘하고 싶어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해요. 네, 그게 현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왔으면 쓰겠네요. 저도 자본주의의 목표잖아요. 자기가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거. 자본이 돈을 버는 거.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